당신은 연애를 시작할 때 지친 하루를 위로받을 따뜻하고 안전한 안식처를 찾았다고 안도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끝없이 배려하며 평화롭게 사랑할 거라는 그 알량하고도 순진한 환상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왜 내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지 않느냐를 두고 피말리는 통제와 은밀한 기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격 차이나 권태기라는 얄팍한 단어로 포장하며 상대방을 원망하지만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 지독한 사랑의 본질을 향해 아주 잔인하고도 명쾌한 선고를 내립니다. 사랑은 전쟁이고 그 전쟁의 평화는 불가능하다. 철학의 시선에서 볼 때 사랑은 예쁘고 다정한 감정 노름이 아닙니다. 두 개의 고유한 우주자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맹렬한 권력 투쟁입니다. 내가 상대를 내 세계로 편입시키려 하거나 상대가 나를 잠식해 들어오거나 니체에게 사랑이란 서로의 힘의 의지가 격돌하는 가장 치열하고 원초적인 전장 그 자체입니다. 만약 한쪽이 완전히 자아를 포기하고 굴복해서 연애에 완벽한 평화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니체는 그것을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매력의 상실이자 사랑의 완벽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랑 앞에서 그토록 무기력하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왜 매번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결국에는 똑같은 패턴의 다툼과 상처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도 아니고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도 아닙니다. 니체의 눈으로 보면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태생적으로 전쟁의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곧 상대방이라는 타인의 세계와 나의 세계가 부딪히는 것이고 그 부딪힘 없이는 어떤 진짜 관계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원한다 해도 두 사람이 만나는 순간 이미 전쟁은 선포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령들은 흔히 사랑을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마음, 하나의 방향, 하나의 삶으로 녹아드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연인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해달라고, 나와 같은 감정을 느껴달라고, 나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봐달라고.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두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당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실내 온도, 당신이 스트레스를 풀 때 선택하는 방식, 당신이 화가 났을 때 보이는 반응, 이 모든 것이 상대방과 정확히 일치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상대방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온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어린 시절이 다르고, 각자가 겪어온 상처가 다르고, 각자가 세상을 해석하는 렌즈가 다릅니다. 니체는 바로 이 지점을 꿰뚫어봤습니다. 사랑에서 완전한 합일이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고 그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이루려는 시도 자체가 전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연애 초반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상대방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그 시절 말입니다. 상대방이 밥을 먹는 모습조차 사랑스러웠고 상대방의 사소한 습관조차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점마저도 신선하고 흥미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사랑한 것이었을까요? 니체라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도취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더 쉬운 것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실제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그 사람의 모습만을 골라서 본 것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는 이미 이 순간부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내 세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내 이상에 맞게 재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도취의 안개가 걷히고 상대방의 실제 모습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대방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찮게 여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당혹감을 느낍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문자 답장이 늦느냐? 왜 내 말에 공감을 먼저 해주지 않느냐?
왜 주말 계획을 나와 상의 없이 잡느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 폭발의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상상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입니다. 도치가 만들어낸 환상이 깨지면서 있는 그대로의 타인이 눈앞에 나타난 것뿐입니다. 니체는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 권력의 역학이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랑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사랑이야말로 그 권력의 역학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관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감정적 방어막이 가장 얇아지기 때문입니다. 직장 동료에게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친구에게는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 앞에서는 그런 가면이 벗겨집니다. 가장 나약한 모습, 가장 이기적인 모습, 가장 유치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벗겨진 상태에서 두 사람의 힘의 의지가 충돌합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모순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매일같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커플들이 가장 자주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아주 하찮은 것들입니다. 설거지를 누가 하느냐? TV 리모컨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말에 누구의 친구를 만나느냐? 에어컨 온도를 몇 도로 맞추느냐?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고 문을 쾅 닫고 며칠씩 냉전을 하는 것일까요?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싸움의 진짜 원인은 설거지나 리모컨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주도권입니다. 이 관계에서 누구의 의지가 관철되느냐, 누구의 기준이 표준이 되느냐를 놓고 벌이는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입니다. 설거지 문제는 그 권력 다툼이 표면으로 튀어나온 하나의 증상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야? 이 한마디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표면적으로는 불만의 표현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나의 기준에 맞춰서 변해라 라는 명령이 깔려 있습니다.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 나의 생활 방식이 오르니까 너는 거기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가 사랑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감정 뒤에 숨어서 실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지배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역시 자신의 힘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나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이 두 개의 의지가 부딪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전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에서 양보와 타협은 불가능한 것이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양보와 타협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양보를 하면서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지적하는 것은 그 양보와 타협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보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양보했으면 나는 무의식적으로 다음번에는 상대방이 양보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분노가 폭발합니다. 나는 이만큼 참았는데 너는 왜 한 번도 참지 않느냐? 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양보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은 평화의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전쟁의 화약고가 됩니다. 일시적 휴전은 있을 수 있어도 영구적 평화는 없습니다. 니체가 사랑의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좋은 연애, 성숙한 사랑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면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니체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전쟁의 규칙을 정한 것이지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닙니다. 존중과 배려라는 이름으로 전쟁의 방식을 좀 더 세련되게 바꾼 것뿐이지 두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과 충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괜찮아, 네 말이 맞아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왜 항상 내가 맞춰야 하지? 라는 생각이 꿈틀거립니다. 이 내면의 전쟁은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완전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힘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힘이란 물리적인 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를 세상에 관철시키려는 근원적인 충동, 자신의 존재를 확장하고 강화하려는 본능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이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이기적인 사람이든 모든 인간에게 이 힘의 의지는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과 약함을 무기로 상대방의 죄책감을 자극해서 간접적으로 통제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묵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주도권을 잡고 어떤 사람은 과도한 헌신으로 상대방에게 빚을 지어서 관계의 균형을 자기 쪽으로 기울입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모두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힘의 표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고 강구한다고 반박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번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이 상대방을 위해 희생할 때 정말로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이 그 희생을 알아주기를, 고마워하기를, 그리고 같은 만큼 돌려주기를 은연중에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서운함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희생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나의 희생이라는 상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상대방의 감사와 헌신이라는 상품을 돌려받으려 한 것입니다. 니체는 이런 종류의 사랑을 가장 교활한 형태의 힘의 의지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도덕적 빚의 사슬로 묶어두려는 지배의 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연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패턴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맞춰줍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식당에 가고, 상대방이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상대방의 친구들 모임에 웃으며 참석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사랑의 표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맞춰주던 쪽에서 폭발합니다. 나는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나한테 뭘 해줬어?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불만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상대방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탁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맞춰놓고 이제 와서 왜 그러느냐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힘의 의지가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처음에 모든 것을 맞춰주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덕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그만큼 해줘야 한다는 채권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니체는 동정이나 연민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는 동정이란 상대방을 약자로 규정하고 나를 강자의 위치에 올려놓는 권력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사랑에서도 이것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연인이 힘들어할 때 불쌍하다,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순수한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니체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는 나는 강하고 너는 약하다는 권력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지켜주는 사람은 관계에서 도덕적 우위와 실질적 주도권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지켜줌을 받는 사람은 감사해야 하고 의지해야 하고 그래서 결국 종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인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권력의 역학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니체의 사상 중 가장 핵심적인 개념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힘의 의지라는 것은 단순히 남을 지배하고 싶다는 욕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더 강하게, 더 풍요롭게, 더 확장되게 만들고 싶다는 생명 자체의 근원적 충동입니다. 나무가 햇빛을 향해 가지를 뻗는 것처럼,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것처럼 인간도 자신의 존재를 확장하고 강화하려는 본능적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에서 이 충동은 상대방이라는 존재를 통해 나 자신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나타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세계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나의 세계는 더 넓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대방도 같은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나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이 두 개의 확장하려는 힘이 만나서 충돌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니체는 사랑을 부정한 것일까요? 사랑은 의미 없는 것이니 하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니체는 이 전쟁으로서의 사랑을 부정하기는커녕 그 안에서 인간 존재의 가장 강렬하고 진정한 힘을 발견했습니다. 니체에게 나쁜 것은 전쟁 자체가 아니라 전쟁을 회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충돌을 두려워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완전히 굴복하는 것, 혹은 상대방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진짜 감정을 숨기고 가짜 평화를 연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니체가 가장 경멸한 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힘의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고 곧 자기 자신의 생명력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연애 상담에서 이런 조언을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하세요. 사랑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조언들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실용적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라면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양보를 하면서 진심으로 편안합니까? 아니면 속으로는 분하고 억울한데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기 위해 억지로 참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 양보는 관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억눌린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하에서 곪다가 어느 순간 지진처럼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파괴력은 처음에 솔직하게 부딪혔을 때보다 훨씬 큽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진정으로 건강한 사랑은 전쟁이 없는 사랑이 아니라 전쟁을 회피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되 그 다름 앞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부딪힐 용기를 가지되 그 부딪힘 속에서도 상대방을 파괴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을 완전히 꺾어서 나에게 종속시키려는 것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것은 이 두 극단 사이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되 그 전쟁을 통해 서로가 더 강해지는 관계. 충돌하되 그 충돌이 서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단련시키는 관계. 이것이 니체가 꿈꾼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부딪히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딪히면 관계가 깨질 것 같고 상대방이 나를 떠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 맞추고, 눈치를 보고 내 진짜 마음을 감추면서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피하면 피할수록 관계는 오히려 더 빨리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피한다는 것은 곧 진짜 나를 숨긴다는 것이고 진짜 나를 숨기면 상대방은 가짜 나와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에서 내가 느끼는 사랑받는다는 감정은 진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연기하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가짜 평화에 안주합니다. 진짜 전쟁을 치를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런 종류의 평화를 노예의 평화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상대방의 의지에 종속되어 얻는 평화, 혹은 둘 다 서로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사회가 정해놓은 좋은 연인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유지하는 거짓 평화. 이런 평화 속에서는 관계가 유지될 수는 있어도 사랑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지만 실은 각자 혼자인 상태,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상태.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사랑의 죽음입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오래된 부부들 중에서 정말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늙어가는 부부가 얼마나 됩니까? 안타깝지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 대한 관심을 접고 가짜의 세계에서 각자의 삶을 살면서 그저 같은 지붕 아래에 동거하는 수준으로 관계가 축소됩니다. 다투기조차 귀찮아진 상태. 상대방에게 무엇을 기대하기도 포기한 상태. 이것을 세상에서는 원숙한 사랑이라고 포장하지만 니체의 눈에는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포기입니다. 전쟁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할 에너지조차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쪽이 완전히 상대방에게 굴복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뜻에 완전히 따르는 관계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관계가 가장 평화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고 모든 것이 조용하고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런 관계를 가장 위험한 관계로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는 한 사람의 자아가 완전히 소멸된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아를 포기한 사람은 더 이상 상대방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긴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긴장이 사라지면 매력도 사라집니다. 니체에게 매력이란 상대방의 힘에 의지에 의해 자극받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나의 의지와 부딪힐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모든 의지를 포기하고 완전히 나에게 순응해버리면 그 끌림은 사라집니다. 정복할 것이 없는 전장에서 전사는 의미를 잃습니다. 이것은 실제 연애에서도 매우 흔하게 관찰됩니다. 처음에 강하고 독립적인 모습에 끌렸던 연인이 사귀기 시작하면서 점점 나에게 맞춰주고 의존하게 되면 처음에 느꼈던 그 강렬한 끌림이 사라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실망하는 경험 말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변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힘에 의지를 포기했기 때문에 매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나에게 맞춰주는 사람을 원하면서 동시에 나에게 쉽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이 모순이야말로 사랑이 전쟁일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니체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진정성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것, 사회의 기대나 타인의 시선 때문에 가면을 쓰지 않는 것, 자신의 욕구와 의지를 부정하지 않는 것.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체가 보기에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 나의 분노, 나의 이기심, 나의 약함. 이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그런 모습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에게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성장의 조건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사랑에서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과의 충돌이 나를 파괴하지 않는 한 그것은 나를 더 강하고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고 내가 피해왔던 나의 약점과 마주하게 해주고 내가 키워야 할 나의 강점을 일깨워줍니다. 사랑의 전쟁은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거울 삼아 자기 자신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가장 편안하고 행복했던 시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갈등이 심했던 시기에 당신은 가장 크게 성장했을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 없이 평화로운 연애에서는 성장도 없습니다. 상대방이라는 거울에 비친 내 민낯을 보고 충격받고 분노하고 그리고 결국 인정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니체가 사랑을 전쟁이라고 부른 것은 사랑을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니체가 말하는 전쟁은 상대방을 파괴하려는 전쟁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굴복시키려는 폭력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얕보고 모욕하고 상처 주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전쟁은 두 개의 강한 의지가 서로를 인정하면서도 가짜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 긴장 상태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되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 상대방의 의지를 인정하되 나의 의지도 관철시키려는 것,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미체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편하지 않습니다. 매일이 도전이고 매 순간이 선택입니다. 여기서 한 발 물러설 것인가? 여기서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인가? 이것은 내가 양보해야 할 문제인가? 이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나의 핵심적 가치인가? 이런 판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 미뤘다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물러섰다가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불완전한 과정 자체를 긍정했습니다. 완벽한 답이 없다는 것이 아무 답도 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매 순간 자기 자신의 판단과 의지로 답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 매우 모순적인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자존감을 지키라,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라, 배려하라, 이해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실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니체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랑은 전쟁인 것입니다. 자기 보존과 자기 희생 사이에 끝없는 줄다리기.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사랑에서 궁극적인 평화, 즉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두 사람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상태는 영원히 올 수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평화가 온다면 그것은 사랑이 죽었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이고, 더 이상 서로에게 뭔가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더 이상 서로의 존재가 자신의 힘의 의지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사랑은 항상 긴장을 품고 있습니다. 항상 불안정하고, 항상 예측 불가능하고, 항상 조금은 위험합니다. 그것이 불편하다면 그것이 사랑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미체의 통찰을 우리의 일상적인 연애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랑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을 실패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갈등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두 사람이 모두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자신의 의지와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갈등 없는 관계는 죽은 관계이거나 한쪽이 자아를 포기한 병든 관계입니다. 갈등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내 뜻대로 만들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대방도 자신만의 힘의 의지를 가진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다름 앞에서 나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둘이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함께 협상하는 것입니다. 이 협상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합의한 것이 내일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끝없는 전쟁인 것입니다. 셋째, 가짜 평화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참고 삼키고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당장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함은 빚입니다. 언젠가는 이자까지 붙어서 갚아야 할 빚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진짜 감정에 솔직해지십시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하십시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당장은 충돌을 만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니체가 말하는 전쟁을 회피하지 않는 용기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넷째, 상대방의 전쟁도 인정해 주십시오. 상대방이 당신에게 불만을 표현하고 당신과 다른 의견을 고집하고 당신의 뜻에 따르지 않을 때 그것을 배신이나 무시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여전히 이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완전히 당신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때로는 당신과 부딪히면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건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이 전쟁이라는 니체의 말은 사랑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더 깊이, 더 진실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거울도 아니고 나의 연장도 아니고 나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와는 완전히 다른 의지를 가진 독립된 우주입니다. 그 우주와 나의 우주가 만나서 충돌하고 그 충돌 속에서 불꽃이 튀고 그 불꽃이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 그것이 사랑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사랑에서 평화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찾아야 할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찾아야 할 것은 함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상대입니다. 나의 전쟁을 견뎌줄 수 있고 자신의 전쟁도
당당히 버릴 수 있는 그런 상대 말입니다. 서로의 의지가 부딪히면서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관계. 매일 싸우면서도 매일 다시 마주 앉을 수 있는 관계. 이것이야말로 니체가 사랑에 대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잔인하지만 가장 정직한 가르침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랑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은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전쟁을 끝내려고 할 때입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하거나 상대방을 완전히 꺾으려 하거나 아예 관계를 도망치듯 끊어버리는 그 순간이야말로 사랑의 진짜 실패입니다. 니체가 원한 것은 전쟁의 종식이 아닙니다. 전쟁 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는 강인함이었습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춤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합니다. 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서로의 움직임에 반응하면서 하지만 결코 하나로 합쳐지지 않으면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긴장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춤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리듬에 맞추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리듬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리듬이 어긋나서 발을 밟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이 끝날 때까지 출판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니체가 꿈꾼 사랑의 전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사랑, 운명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꿈꿉니다. 어딘가에 나와 완벽하게 맞는 단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나면 모든 갈등과 고통이 사라지고 영원한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 낭만적인 환상 말입니다. 니체라면 이 환상을 가장 위험한 자기기만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은 두 가지 거짓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갈등 없는 관계가 가능하다는 거짓이고 다른 하나는 나에게 완벽하게 맞는 타인이 존재한다는 거짓입니다. 이 두 가지 전제가 모두 거짓이라면 완벽한 사랑을 찾아 헤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보물섬을 찾아 바다를 떠도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니체의 시선으로 보면 사랑의 진짜 가치는 평화에 있지 않고 전쟁 자체에 있습니다. 상대방이라는 타인과 부딪히면서 내가 몰랐던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상대방의 의지에 의해 도전받으면서 나의 의지를 더 강하게 단련하는 것. 상대방과의 갈등을 통해 나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확인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진짜 선물입니다. 평화가 아니라 성장, 안식이 아니라 도전, 편안함이 아니라 치열함. 니체에게 사랑은 휴식처가 아니라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의 평화를 갈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나약함 때문입니다. 전쟁은 힘들고 갈등은 고통스럽고 충돌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들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 없는 사랑을 꿈꾸는 것은 고통 없는 삶을 꿈꾸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가능하다 해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없으면 성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전쟁으로서의 사랑은 끊임없이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그런 종류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이지 전쟁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전쟁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개의 자아가 서로의 존재에 의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경험입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나의 세계관을 흔들고 나의 가치관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진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고함 소리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일어나고 말다툼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한마디가 나의 오래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대방의 행동 하나가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경험 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평생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으며 살아왔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돈보다 시간이 중요하다며 높은 연봉의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보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세계관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것은 불편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는가? 그것은 정말 나의 생각인가? 아니면 부모님이나 사회가 심어준 생각인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사랑의 전쟁이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 그래서 결국 니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사랑을 쉬운 것으로 만들려 하지도 마십시오. 사랑은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듭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사랑의 진짜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도망치는 병사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성장하지 못합니다. 전쟁터에 남아서 싸우는 병사는 상처를 입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집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해야 할 것은 상처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상처를 통해 더 깊어지는 사랑입니다.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사랑입니다. 전쟁을 통해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니체가 사랑은 전쟁이고 그 전쟁의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진정으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연인과 싸웠다고 해서 사랑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연인과 더 이상 싸울 것도 없을 때 그때가 사랑이 실패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것은 평화가 온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싸울 가치가 없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랑은 항상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함께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도 잔인한 모험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사랑에 대한 달콤한 위로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에게 잔인한 진실을 선물했습니다. 사랑은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 영원한 평화란 없다는 것. 하지만 바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환상이 아닌 현실을 위해서, 기배가 아닌 이해 위해서, 소유가 아닌 존중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전쟁만이 두 사람 모두를 더 강하고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평화롭지 않다면 축하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랑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